이 꿀은 빵에 발라서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꿀은 이집트 무덤에서 300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어요. 페루의 항아기에서 고고학자들이 감자를 발견했는데 이 감자는 땅속에서 5세기 동안 있었는데도 썩지 않았어요. 브라질에서 한 노동자가 욕실 바닥을 뜯다가 거북이를 발견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콘크리트에 갇혀 있었는데 살아 있었어요. 사실 시간은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아요. 돌은 부서지고 금속은 녹슬고 뼈는 가루가 되어 흩어져요. 심지어 거대한 제국들도 언젠가는 먼지가 되어 사라지죠. 하지만 가끔은 이 법칙을 비껴가는 무언가가 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온전하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키르톱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500만 년 전부터 거의 어제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남아있을 수 없었던 16가지 발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조의 그 거북이는 마지막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 거북이의 이야기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끝납니다. 가장 깊은 묘지입니다. 바닷속 7000m 깊이에 있죠. 그런 깊이까지 인간이 거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어둠이 있고 온도는 거의 0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잠수함을 그냥 땅통처럼 찌그러뜨릴 정도의 압력이 있습니다. 태양빛은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이곳까지 닿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인도양의 가장 깊은 바닥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한 구역에 1000만 구가 넘는 고래 골격이 묻혀 있습니다. 어떤 곳은 1제곱킬로미터당 769의 사체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워 주차장보다 더 빽빽하지만 자동차 대신 죽은 고래들이 있습니다. 이 뼈의 들판은 사방으로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집니다. 이곳을 발견한 것은 과학조사선의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심해 탐사 장비가 1200km에 이르는 구역을 따라 30회 이상 잠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나라 전체를 끝에서 끝까지 횡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물속, 완전한 어둠 속에서 말이죠. 바닥에 있던 것을 과학자들은 고래 공동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고요? 이렇게 깊고 춥고 어두운 곳에서는 죽은 고래가 마치 냉동고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보존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고래 사체가 바닥에 닿는 순간 사방에서 수많은 청소부 생물들이 달려듭니다. 박테리아와 정말 믿기 힘든 생물들까지 말이죠. 입도 위도 없는 뼈먹이 벌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뼈 자체를 녹이고 먹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이 벌레들은 고래를 마지막 갈비뼈까지 다 갉아먹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법칙에 따르면 이곳의 뼈들은 오래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뼈들은 수백만 년 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약 500만 년 전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각 해골 주위에는 독특한 작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눈이 먼 벌레들, 창백한 연체동물들,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명체들입니다. 죽음을 먹고 사는 생태계입니다. 그 유해들 사이에서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고래가 발견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해저에서 처음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것은 거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북아일랜드 해안에는 바다에서 돌로 된 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길은 고르게 배열된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수는 약 4만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둥은 정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꿀벌이 벌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육각형입니다. 기둥들은 서로 아주 촘촘하고 정교하게 맞춰져 있어서 마치 거대한 장인이 기계로 깎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지평선까지 줄지어 세워놓은 듯합니다. 바로 옆에 서 있으면 이것이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길은 핀이라는 거인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거인과 싸우기 위해 바다 위에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각 돌에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에는 오르간이 있고 여기에는 거인의 자마가 있으며 저기에는 벌집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 후 지질학자들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에는 건축가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땅속 깊은 틈에서 엄청난 양의 뜨거운 용암이 지표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식으면서 녹은 암석이 수축하고 갈라졌습니다. 마치 웅덩이 바닥의 진흙이
마르면서 갈라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단지 거대한 규모로 일어난 일이었죠. 균등한 각도로 균열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암석이 바로 그 육각형 기둥들로 잘려나갔죠. 거인은 없었습니다. 오직 식어가는 암석과 물리학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모든 화산 활동이 1350만 년에 걸쳐 일어났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지질조사국의 지질연대학자 사이먼 탭스터가 이끄는 전문가들이 화산의 나이를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기존보다 2배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약 550만 년으로 줄었습니다. 수석 지질학자 마크 쿠퍼는 이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오랜 세월에 걸친 느린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성 자체의 짧고 격렬한 폭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글에서 살았습니다. 고대 인류는 열대 정글을 피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후 우리의 조상들은 탁 트인 사바나에 정착했습니다. 또한 해안가에서는 사냥과 이동이 쉬워 정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울창한 열대우림을 넘지 못하는 장애물로 봤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습하며 먹잇감이 드물고 질병과 포식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남부에서의 발견은 그 반대를 보여줬습니다. 페트의 오딘저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석기를 발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한때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만 분명했습니다. 연대를 정확히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1980년대 이곳을 발굴한 교수 요데게데가 작업할 때는 정확한 연대 측정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국제연구팀이 현대 기술을 가지고 이곳에 다시 와서 도구가 있던 지층의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약 15만 년 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숲 가장자리가 아니라 숲 한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토양 샘플을 채로 걸러 미세한 식물 잔해, 꽃가루, 잎조각을 찾아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나무와 야자수 꽃가루가 발견됐으며 이는 습한 열대우림에서만 자랍니다. 풀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즉, 그 거주지 주변엔 드문 나무가 아닌 빽빽하고 습한 정글이 있었습니다. 이 연대 측정 결과는 기존 인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전까지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인류의 흔적은 1만 8천 년 전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만 년 전입니다. 거의 10배나 더 오래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조상들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정글을 정복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열악한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이곳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이 발견물을 연구하는 동안 베트 에오딘 지역은 타개되었습니다. 암석 채굴이 시작되자 고대 유적지는 사라졌고 연구팀은 마지막 순간에 겨우 시간에 맞췄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사람이 15만 년 전 정글에 살았던 증거는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왕의 거대한 십탁입니다. 잉글랜드 해리퍼드셔주의 언덕에는 현지인들이 수세기 동안 전설적인 아서왕과 연관지어온 석조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9개의 수직 기둥이 거대한 석판을 떠받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아서왕이 거인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괴물이 쓰러진 자국이 아직도 돌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사 소설 같은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고학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돌 주변과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발굴했습니다. 동화는 사라졌고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구조물은 약 6,000년 전에 영국의 최초 농경민들이 세운 것입니다.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1,500년이나 더 오래되었고 스톤헨지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그때는 아서라는 인물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등장하기까지는 아직 수천 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디프와 맨체스터 대학의 키스레이 교수와 줄리언 토마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것이 외딴돌이 아니라 둔덕, 입구, 행렬을 위한 공간이 있는 하나의 신성한 풍경의 중심임을 밝혀냈습니다. 학자들은 그 규모의 면에서 이 유적을 스톤헨지와 다른 위대한 성지들과 비교합니다. 다만 이곳이 더 먼저 지어졌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세운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무르는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유적 근처에서 재료를 채취하던 채석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유물 중에는 북웨일스에서 가져온 수정이 있었고 멀리 떨어진 스코틀랜드 섬에서 온 특별한 화산암도 있었습니다. 이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로보로 바퀴도 없고 도로도 없으며 숲이나 강도 없이 이동한 것입니다. 6,000년 전 누군가는 일부러 아름답고 희귀한 돌들을 섬의 절반을 가로질러
이곳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거인은 이 일과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은 기사에 대한 어떤 전설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산속에 있는 구리 공장. 동부 피레네 산맥 해발 2235m 높이에 코바 338 동굴. 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에펠탑 7개를 쌓은 것보다 높고 공기가 희박해 숨쉬기 어렵습니다. 겨울엔 모든 것이 눈에 덮이고 지금도 차로는 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나 바퀴 달린 어떤 기계도 이곳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모든 장비를 등에 메고 도보로 올라갑니다. 이곳에서는 고대인들이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먹을 것도 피할 곳도 없고 추위와 돌만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이 공식적인 견해였습니다. 이 산들은 생명 없는 변두리로 여겨졌고 역사는 이곳을 비켜 지나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코바 338은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내부에서는 거의 200조각에 달하는 선명한 초록색 돌, 즉 구리를 재련할 때 쓰는 말라카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에는 말라카이트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광맥은 저 멀리 아래쪽 계곡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무거운 돌들을 불을 피울 장작과 함께 가파른 경사를 따라 2km가 넘는 고도까지 일부러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고고학자들은 고대의 화덕을 발굴했습니다. 많은 말라카이트 조각에는 불꽃 흔적이 있습니다. 그라나다 대학교 연구원 훌리아 몬테슬란다에 따르면 이 돌은 우연히 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재련 과정이었습니다. 구름 아래 진짜 작업장이 있었고 이곳에 여러 번 왔습니다. 방사성 판소 연대 측정 결과 사람들이 이 지점으로 3000년에 걸쳐 계속해서 돌아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말이죠. 산속에 숨겨진 동굴로 가는 길은 비밀스러운 유산처럼 전해졌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수세기 동안. 동굴은 사람의 흔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층에서는 약 11살 어린이의 전니와 손가락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신구 2개가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에서 가져온 바다조개로 만든 펜던트와 구멍이 뚫린 불곰 성곤니로 만든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주인을 이 산의 가장 위험한 짐승과 연결해주는 부적이었습니다. 독특한 금 장신구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고학자들이 1100년이 넘은 100개 이상의 금 장신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완전한 세트입니다. 펜던트, 무늬가 있는 원반, 다채로운 구슬, 그리고 얇은 금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아마도 함께 목걸이로 엮여 있었을 것입니다. 발견된 유물 중에는 중앙의 무늬를 둘러싸고 색색의 보석이 고르게 배열된 큰 원반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 물건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대 장인들은 금을 얇게 펴고 양각 무늬를 새긴 후 금태에 보석을 정교하게 세팅했습니다. 이런 정밀함은 이후에도 쉽게 따라오기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바스 칼리프국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 국가는 무슬림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했고 과학과 공예, 예술이 꽃피운 이른바 이슬람의 황금기를 역사에 선사했습니다. 보물이 이 세계에서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고대 도시는 이라크에서 메카로 향하는 옛 순례길 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교차로를 통해 신자들뿐만 아니라 상인, 상품, 돈도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부유하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금 근처에서는 마을 자체의 흔적도 발굴되었습니다. 돌로 된 기초, 회칠된 방, 화덕, 그릇, 그리고 유리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신구의 다양한 보석들은 현지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로 멀리서 들여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이 순례길의 거점은 거대한 교역망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전에 이곳을 통해 금과 보석이 9세계의 절반을 가로질러 운반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지워진 제국. 2001년 이란 남부에서 강이 범람해 할릴 계곡의 강둑을 무너뜨렸습니다. 물이 빠지자 고대 무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강이 범람이 과학이 몰랐던 등 것을 밝혔습니다. 완전히 잊힌 문명으로 가장 가까운 도시 지로프트의 이름을 따 지로프트 문명이라 불립니다. 무덤에서는 조각으로 덮인 석기 용기가 발견됐습니다. 뱀, 정갈, 맹수, 신화 속 짐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촘촘히 얽혀 어두운 돌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도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 무려 4,000년, 심지어 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자로 기록된 역사의 여명기, 최초의 위대한 도시들이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문명의 요람은 오직 하나, 메소포타미아, 곧 두 강 사이의 땅이며 최초의 도시도 바로 그곳에서 생겨났다고 배웁니다. 최초의 국가와 문자가 그곳에서 나왔다고 모든 교과서에 적혀 있지만 지로프트는 그 틀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곳은 고고학자 유세프 마지자데가 발굴했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문화는 메소포타미아에 뒤지지 않으며 어떤 면에선 앞섰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다른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이 논쟁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로프트에는 부정할 수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폐허에서 발견된 점토판의 문자는 세계 어느 것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수메르 문자도 아니고 이집트 문자도 아니며 그 어떤 문자의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 없는 기호체계입니다. 그게 바로 이상한 점입니다. 우리 손에는 한때 이곳에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자를 가진 민족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점토판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 문명은 우리에게 문자를 남겼지만 읽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굴꾼이 지나간 후 발견된 것입니다. 1971년 6월 21일 오후 2시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서 고고학자 보리스 마잘레프스키가 거대한 스키타이 고분의 발굴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톨스타야 무길라 라는 이름은 그리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좋지 않고 고분은 크며 작업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곳에 이미 고대 도굴꾼들이 다녀갔습니다. 깨진 그릇과 약탈당한 매장지, 그리고 금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도둑들은 고고학자들보다 2000년도 더 먼저 왔습니다. 마잘레브스키는 역사학자, 고고학자, 시인인 특별한 사람입니다. 현생 약 150개의 쿠르간을 발굴했습니다. 그는 이 초원에서 살며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발굴을 떠나기 전 그는 크고 반짝이는 것을 찾겠다는 약속의 쪽지를 남겼고 이제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통로는 옛 도굴꾼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흔적을 따라 주실, 즉 왕의 매장실로 갑니다. 여기서 고고학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둑들이 끝내 들어오지 못한 그 방에서 손전등 불빛에 무언가가 번쩍입니다. 금입니다. 그것은 2500년 전 그 자리에 놓여진 채 그대로 남아있던 커다란 물건이었습니다. 마잘레프스키 자신도 나중에 잠시 얼어붙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팩토랄이었습니다. 스키타이 왕의 거대한 금제 흉패 장식이었습니다. 1kg이 넘는 순금이었죠. 결혼 반지에 쓰이는 금만큼이나 순수한 금이었습니다. 지름은 30cm가 넘었습니다. 그 위에는 정밀하게 만든 약 100개의 작은 조각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의 젖을 짜고 그리폰이 말을 찢고 사자가 멧돼지를 쫓고 있었습니다. 스텝 귀족의 주문으로 그리스 장인들이 금으로 만든 스키타이 3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탐정 소설과 비슷합니다. 이런 발견물은 모스크바로, 즉 중앙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잘렙스키가 황금을 키예프로 운반하며 소못 아래 숨겼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팩토랄은 무장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별도의 객실에서 기차로 운반되었습니다. 그 보물은 키예프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위해 전체 보물 창고를 만들어 황금 보물관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팩토랄은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키예프의 역사적 보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떤 숫자라도 듣고 싶다면 여러 해에 걸쳐 그 가치를 최대 2억 달러로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2억 달러. 그것도 2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금속 조각에 대한 가격입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고대 도굴꾼이나 이후 집에서 멀리 가져가려던 사람들에게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반대편에서 온 무자입니다. 가죽은 고고학자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 땅속에서는 가장 먼저 썩어버리죠.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나면 보통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고대 유적지인 벨스크 근처 여성 무덤에서 발견된 것은 그 자체로 거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약 2500년 된 무덤에서 가죽 모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장식까지 온전하게 남아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자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간신히 보존된 상태였죠. 가죽을 땅에서 꺼내자마자 눈앞에서 바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건가들은 현장에서 즉시 유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서 부서졌을 것입니다. 모자는 높지 않고 윗부분이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작은 청동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청동 거울, 검은색 광택이 나는 그릇, 그리고 주사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묻힌 이는 평범한 여성이 아닌 이 지역 귀족 출신의 18, 20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리나 슈람코 고고학자는 스키타이인들이 이런 모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기술, 즉 가죽의 작은 청동판을 꿰매는 방식은 스키타인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여기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앙 유럽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 여성의 뿌리는 현재 크로아티아 지역에 살던 민족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심지어 모자의 형태 자체도 전통적인 크로아티아의 머리 장식을 연상시킵니다. 결국 스키타이 초원에 유럽의 다른 끝에서 온 조상의 후손인 여성이 묻힌 셈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2500년이 지난 후에야 들려준 유일한 것은 연약한 가죽 모자였습니다. 모든 법칙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물건이었죠. 엑셔대를 견뎌낸 디저트입니다. 상상해봐. 네가 3000년 된 꿀단지를 연다고. 숟가락으로 퍼서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거야. 독에 중독되는 방법처럼 들리지? 하지만 꿀은 지구상에서 거의 절대 상하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야. 꿀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문제없어. 가장 유명한 예는 1922년에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발굴한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거야. 금과 보물들 사이에 돌로 만든 항아리들이 있었고 그 바닥에는 진한 호박색 덩어리가 굳어 있었어. 그것은 평범한 벌꿀이었고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땅속에 있었지. 그런데도 여전히 먹을 수 있었어. 그동안 이집트에서는 수십 개의 왕조가 바뀌었고 수많은 문명이 무너졌지. 하지만 꿀은 그저 기다리고 있었어. 비밀은 꿀 자체가 모든 세균에 대한 자연의 요새라는 거야. 첫째로, 꿀에는 거의 물이 없어. 벌들이 꽃꿀에서 물을 증발시켜버리거든. 그리고 물이 없으면 박테리아나 곰팡이는 살 수가 없어. 둘째로, 꿀은 굉장히 산성이야. 거의 레몬즙만큼이나 산도가 높아서 그런 환경에서는 미생물들이 죽게 돼. 그리고 셋째로, 벌들은 꿀에 특별한 효소를 넣어서 그 효소가 조금씩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 우리가 상처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한 가지 식품에 세 가지 방어막이 있는 거지. 그래서 고대에는 꿀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약으로도 쓰였어. 이집트에서는 꿀로 상처와 화상을 치료했지. 기원전 1500년에 쓰인 고대 의학 두루마리에는 꿀이 상처 치유 붕대의 재료로 명확히 언급되어 있어. 그리고 그들은 옳았지. 꿀은 미생물의 적이야. 과학이 수천 년 후 이를 입증했지. 냉장고의 요거트는 일주일이면 상하지만 꿀은 파라오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아있어. 투탕카멘의 마지막을 함께했고 그가 다시 발굴될 때까지 있었다. 지금도 빵에 발라먹을 수 있을 정도다. 소녀는 죽음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에는 열랄야쿠 화산이 있어. 높이가 거의 7000m에 달하지. 그곳의 공기는 아래보다 2배나 적고 엄청나게 추워. 그리고 정상까지 오르는 것조차 전문 산악인에게도 힘든 일이야. 바로 그곳 꼭대기에서 1999년에 3명의 아이들이 발견됐어. 그 아이들은 약 500년간 얼어붙은 땅에 있었지만 마치 어제 잠든 듯 보정됐어. 과장이 아니야. 추위 덕분에 그들은 피부, 머리카락, 속눈썹, 옷주름까지 선명하게 보존됐어. 가장 유명한 아이는 소녀라고 불려. 겉보기에는 머리를 약간 숙이고 앉아 잠든 소녀 같아. 말라버린 미라나 해골이 아니라 마치 5세기 전에 잠시 멈춰진 채로 남겨진 아이야.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줄게. 아이들이 그곳에 있던 건 우연이 아니야. 이는 잉카 제국의 의식이며 카파카파코차라는 이름도 있었어. 잉카인들은 큰 행사를 위해 아이들을 산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어. 아이들은 죽기 전에 몇 달 동안 준비를 받았지. 아이에게는 귀족들만 먹는 가장 귀한 음식을 먹였어. 특별한 음료도 마시게 했지. 그리고 코카 잎을 씹게 했어. 그 후에 아이를 산 정상으로 데려갔어. 추위와 희박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점점 더 높이,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데려갔어.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세밀하게 밝혀냈고 머리카락 분석으로 소녀의 마지막 몇 달 식단 변화를 알아냈어. 그리고 무덤에 함께 넣은 식물들은 시기를 꽤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의식은 1499년경에 이루어졌어. 즉, 유럽에서 콜럼버스가 아직 신대륙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의 7000번째 봉우리에는 이미 이 소녀가 앉아 있었던 거야. 오늘날 인류 일리아코의 소녀는 아르헨티나의 살타시에 있는 박물관의 특별 냉장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어. 그 진열장은 정상의 환경을 재현하고 있지. 똑같은 추위, 똑같은 습도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신이 부패해. 그래서 500년 전 얼어붙은 소녀를 지금도 냉동 상태로 보관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보존이 안 돼. 바로 이 추위 덕분에 과학자들은 그녀의 마지막 몇 달을 하루하루 복원할 수 있었어. 그녀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마셨는지, 언제 정상에 올랐는지까지 말이야. 고대 전투 식량. 신선한 감자는 따뜻한 곳에 두면 일주일 만에 썩어버려. 그런데 페루의 건조한 해안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500년 된 2개의 감자 동이줄기를 발견했어. 그런데도 썩지 않았지. 그 감자들은 바닥에 박혀있던 진흙 항아리 안에 그냥 누워 있었어. 쭈글쭈글하지만 온전했지. 이건 이곳을 잉카가 지배하던 시절의 것이야. 이건 그냥 감자가 아니라 춘녀야. 잉카인들이 평범한 감자 동이줄기로 수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지. 이 방법은 교묘하고 현지 기후에 의존해. 감자를 산 위로 높이 옮겨서 밤에는 혹독한 추위에,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노출시켰지. 감자 덩이줄기는 밤마다 여러 번 얼었다가 낮에 녹아. 그런 다음 사람들은 발로 밟아서 남은 수분을 짜내고 완전히 말렸지. 결과적으로 가볍고 단단한 식품이 만들어졌고 냉장고 없이도 상하지 않았어. 고대의 건조식품이지. 본질적으로는 군용 전투 식량이 등장하기 500년 전에 만들어진 장기 보관용 식량이야.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어. 춘녀는 오직 추운 고산지대에서만 만들 수 있어. 이 감자는 저 아래 뜨거운 해안가에서 발견됐어. 즉, 누군가가 이 감자를 나라 전체를 가로질러 차가운 산꼭대기에서 따뜻한 바다가까지 옮긴 거야. 실제로 그렇게 했지.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 전역에 식량을 실은 라마 캐러밴을 운행했고 그 식량을 창고에 나눠 보관했어. 근데 노동자, 국가를 위해서였지. 가볍고 오래가는 춘녀는 이런 물류의 완벽한 화물이었어. 이 감자를 발견한 고고학자 리디오 발데스는 이 발견이 특별하다는 걸 바로 알아챘지. 춘녀는 잉카인들의 주식이었지만 발굴에서는 아주 드물게 발견돼. 지난 100여 년 동안 이런 발견은 몇 번밖에 없었어. 감자가 남은 건 건조한 기후와 밀폐된 항아리 덕분이야. 이 둘 없었으면 두 감자는 지금까지 보존되지 못했을 거야. 석기 시대가 20세기와 만난 거지. 바람이 너무 강해서 나무조차 자라지 못하는 곳을 상상해봐. 바람이 나무를 그냥 날려버리거든. 맨바위가 바로 바다로 이어지고 사방이 차가운 물이야.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 60km가 넘게 떨어져 있어. 여기가 바로 세인트 킬다야. 영국 제도에서 가장 먼 곳이지. 이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바위성에서 사람들은 4000년 넘게 살아왔고 그들의 삶은 영국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달랐어. 런던에서는 기차를 타고 전기 램프를 켜고 있었지만 세인트 킬다에서는 사실상 석기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어. 여기서는 거의 물고기를 잡지 않았지. 바다가 너무 거칠었거든. 대신 새를 먹었어. 그것도 아주 많이. 통계에 따르면 단 1년 동안 섬 주민들은 89,000마리 이상의 퍼핀을 잡았어. 퍼핀은 부리가 화려한 바다새야. 그들은 퍼핀을 해바라기 씨처럼 마구 잡아먹었지. 음식을 구하는 일은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보다도 위험했어. 남자들은 맨발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갔지. 알과 새끼를 얻기 위해서였어. 깃털로는 베개를 만들었고 새 가죽으로는 신발을 만들었지. 그리고 기름은 등유 대신 램프에 넣어서 썼어. 새들이 떠나 겨울을 나야 할 때를 대비해서 섬 전체에 1000개가 넘는 구멍 뚫린 돌 창고를 지었지. 바람이 창고를 지나 쇠고기를 말려줬고 자연 냉장고처럼 사용했어.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 본토배들이 자주 오면서 사람들은 가게 음식도 먹고 우편도 받게 됐지.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잊었어. 짠 바람 때문에 농작물도 자라지 못했지. 그리고 의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도 죽기 시작했어.
결정적인 사건은 1930년에 일어났지. 젊은 여성이 맹장염에 걸렸거든. 그녀를 본토로 데려갔지만 제때 도착하지 못했고 섬 주민들이 정부에 직접 편지를 썼어. 많은 이들이 그를 몰라 서명 배신 십자가를 남긴 편지에서 그들은 단 하나만 부탁했어요. 우리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남은 사람은 36명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겨울에는 노인들과 과부들이 그냥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했어. 1930년 8월 29일 마지막 36명의 주민들이 배에 올랐지. 그들은 가방만 챙겨갔어. 그들의 조상들이 4000년간 살아온 그 섬은 하루 만에 텅 비었고 이후 아무도 살지 않았다. 실제 죽음의 철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은 정글을 가로질러 태국과 버마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했어. 이 구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서 죽음의 철도라고 불리게 되었어. 공사 중에 수만 명의 포로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지. 이 철도를 배경으로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콰이강의 다리가 제작됐고 일부는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어. 이 지역에 댐이 건설되면서 저수지가 옛 니티역과 선로, 건물들을 모두 잠기게 했고 40년 넘게 이 모든 것이 물속에 숨겨져 있었어. 그리고 2025년 봄 철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 댐에서 보수 공사를 시작했거든. 물을 빼내자 물이 빠진 저수지에서 역의 흔적들이 드러났어. 40년 넘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기초, 선로 조각,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지. 관광객들과 연구자들이 곧바로 그곳으로 몰려들었어. 그들 중에는 1942년에 바로 이 철도를 건설하다가 목숨을 잃은 할아버지를 둔 호주인도 있었지. 그는 전에 3번이나 역에 가려 했지만 물이 높아 갈 수 없었어. 이번은 잠시 길이 나타났지. 보수 공사는 8월에 끝나고 그때 다시 저수지가 물로 채워질 거야. 단 한 번의 여름 동안만 모습을 드러낸 오래된 역은 다시 물속에 잠기고 수십 년 동안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어. 5마리의 소가 섬을 장악했다. 1871년 에르텐이라는 이름의 농부가 암스테르담 섬에 5마리의 소를 남겨두었어. 그곳은 인도양 한가운데에 있는 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땅이야. 기후는 혹독하고 춥고 습하며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 섬에는 사람이 없었어. 에르텐은 그냥 5마리의 소를 내려놓고 떠났어. 그 후로 이 소들은 130년 동안 잊혀졌지. 한 세기 동안 그들은 스스로 살아갔어. 사람도 돌봐주는 이도 어떤 도움도 없이 말이야. 그리고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 5마리에서 시작해 수천 마리의 소떼로 불어났지. 버려진 5동물들이 조용히 섬을 점령하고 누군가 도운 듯 번식했어. 과학자들은 처음엔 단순하다고 여겼지. 5마리 소가 섬에 갇혀 있었으니까 100년 동안 스스로 번식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건 고립된 무리가 자신만의 특별한 존재로 변하는 섬 진화의 모범적인 사례라는 거지. 교과서에 실릴 만한 멋진 이야기야. 하지만 유전학자 마티웨 고티에와 동료들이 몇몇 동물의 유전체를 해독해보니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어. 파미니에는 순수한 섬무리가 전혀 없었던 거야. 이 소들의 혈통 중 약 4분의 3은 저지소 같은 유럽 품종에서 왔고 나머지 4분의 1은 인도양 반대편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소와 친척인 열대소에서 온 거야. 바로 이게 비밀이었지. 처음부터 그 5마리 소들은 똑같지 않았어. 이미 아주 다양한 혈통이 섞여 있었던 거지. 그래서 소수가 근친 교배에도 멸종하지 않고 번식할 수 있었던 거야. 보통 고립된 집단은 멸망해. 섬이 이 소들을 바꾼 게 아니라 다양한 상태로 도착한 게 이들을 살린 거지. 바닥 아래에 거북이가 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약속했던 그 이야기에 왔어.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것이자 아마도 가장 이상한 발견이야. 2025년 2월 브라질의 이타칸시 루이자 마스터라는 여성의 집에서 마스터가 증축된 공간의 바닥을 뜯어서 습기를 확인하려고 해. 타일을 떼어내지. 그리고 그 밑 콘크리트와 땅 사이의 좁은 틈에 살아있는 거북이가 있었어. 주인 말로는 증축된 공간의 바닥은 10년 전에 콘크리트로 덮었다고 해. 그때 거북이는 덫에 걸린 거야. 그동안 거북이는 어둠 속에서 콘크리트 아래에 산채로 갇혀서 지냈던 거지. 거북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거북이는 스스로를 거의 완전히 멈출 정도로 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심장은 거의 뛰지 않고
산소도 아주 조금만 필요하지. 그리고 그 동물은 몇 달 동안 거의 힘을 쓰지 않고 겨울잠을 자. 거북이는 바닥 밑으로 기어든 곤충을 먹고 공기와 습기는 땅을 통해 거북이에게 스며들었어. 그렇게 생명의 끝자락에서 거북이는 돌로 된 감옥에서 10년을 버텼어. 하지만 그 생존에는 대가가 따랐지. 계속된 어둠과 좁은 공간 때문에 등딱지가 변형됐어. 콘크리트가 위에서 눌렀거든. 몸도 판에 들려서 삐뚤게 자랐어. 눈은 빛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는 평범한 햇빛도 거북이에게 고통을 줘. 지금은 물을 먹이고 있어. 과일을 먹이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햇빛에 적응시키고 있어. 거북이는 죽음을 이겨냈어. 하지만 그 승리가 거북이를 망가뜨렸지. 10년간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던 건 흔적 없이 지나가지 않았어. 거북이는 살아남아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햇빛 아래 나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의 의미야. 꿀, 감자, 스키타이의 황금, 화산 위에서 얼어붙은 소녀, 하나의 섬과 소떼까지. 이 모든 것은 사라졌어야 했지만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런 발견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데 한 조각씩 더해줘.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먹고 믿었는지,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까지. 시간은 거의 모든 것을 지운다. 그리고 시간이 우연히 놓친 그 소수의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과거를 진짜로 기억하는 방식이야.